자, 그러시면 바로 우리 임채영 교수님 발표부터 하고 토론 둘이 들어가고 그렇게 했으면 하는데 제가 우리 임채영 교수한테는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너무 길게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짧게 하고 그다음에 토론 두 분 이야기 듣고 또 거기에 대해서 임 교수가 또 리스판스하고 또 토론하고 이런 형태로 가는 것이 좀 알차게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부탁을 드렸고 본인이 뭐 그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해서 제가 그냥 우리 성경님 이사님 오랜만에 뵙네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아이고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입니다. 예, 이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네네, 나오겠네. 아이고, 오랜만입니다. 예. 자, 그래서 임 요, 교수님이 맥시멈 30분, 음, 이미찬 교수님하고 우리 정재원 교수님이 각 10분으로 해가지고 한 50분인데 왔다 갔다 다들 뭐 대가를 일가를 이루신 분들이기 때문에 질문하고 토론하면 자연스럽게 2시간은 뭐 너무 좀 부족하지 않을까 그리 싶습니다. 그렇게 진행하면 되겠습니까? 네. 네. 그러면은 제가 뭐 사회를 있긴 하지만은 그냥 알아서 그냥 쭉 진행하고 저도 보고 배우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임 교수님 바로 좀 해주시죠. 네, 너무 양이 많고 다룰 주제가 너무 많아서 30분에 과연 맞출 수 있을까 걱정이 되긴 하는데 그래도 가능하면 그렇게 좀 부탁합니다. 예. 네, 시작하십시오. 예. 네, 감사합니다. 뭐 짧게 발표하겠습니다. 원래 여기 김병식 교수님이랑 같이 대학년이 그걸 번역이랑 스타디를 2013년, 뭐 2013년 같은데, 13년, 14년에 이렇게 했었는데, 그때 이제 했던 게 이제 동아시아의 제왕학 이런 개념이었던 거죠. 왜 그게 제왕인가 말씀을 드릴 텐데, 그게 주자하고 조금 관점이 다르거든요. 오늘 이야기하는 그 진덕수는 그 손자 제자입니다. 제전 제자인데, 그 제왕의 관점에서 동아시아 관료제를 푸는데, 그때도 생각했던 게, 이게 그 공공 파트에도 있지만은, 그 우리나라 대기업 대표들, 뭐 그런 사람들한테 이걸 알려주면 되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글로벌 뭐 네트워크에서 이게 큰 함의를 갖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뭐 뉴스 토마토라는데 조그만 이렇게 뭐 2주에 한 번씩 그 주역에 보면 그 추이설이 있습니다. 그 다산이 했던 추이설, 그 효변설 이런 것들인데 그거 주역하고 같이 해가지고 한번 12회 추이설을 가지고 이걸 대학년이 겸해가지고 연재를 했던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때도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한류 붐이 일어나면서 지금 김기찬 교수님께서 인도네시아에 다녀오고 이러면서 이게 한류 중에서도 어떻게 한국 같은 조그만 나라에서 뭐 삼성이라든지 LG라는 게 세계 탑 기업이 나올 수 있느냐 그게 궁금한데 그 원인이 뭐냐 뿌리가 뭐냐 이런 걸 묻는다는 말씀을 들었었고 최근에 뭐 진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김기찬 선생님 그리고 성경용 선생님 이런 분들이 열심히 활동하는 걸로 아는데 그때 생각이 나가지고 K 기업가 정신을 한번 이 대학년이나 이런 걸로 이야기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었고 또 진주니까 그게 그 가야산에 해인사가 있거든요. 아마 오늘 이야기하겠지만은 마산하고 진주 사이에 지수면이라는 데가 있고 거기 예전에 한 80년대 한국에 재벌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한국의 100대 부자 중에 30명 정도가 그 지수초등학교 그 출신이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러면 그 뿌리가 뭔가 문화적인 배경이 뭔가를 하면 아마 그 뭐지 그 뭐지 그러니까 오늘 남명 조식이 이야기는 남명학파 이렇게 유학도 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생각해 보면 아직 그런 밝혀지지 않았는데 그 임 교수님 안 들립니다. 죄송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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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예. 죄송합니다. 다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 좀 조식, 대학년 예치면, 조식부터 하면 돼요. 앞에 건 다 네, 들리는데 조식부터만. 네네.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할 텐데 그거는 좀 말씀드리겠지만 아마 1세대들의 문제고 지금은 한 3세대 정도 됐는데 지금 글로벌 환경에서 처음에 뭐 이병철이나 구자경 이런 사람들이 지수 초등학교에서 했던 그런 거하고 좀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걸 한번 그런 식으로 한 K기업가 정신을 한번 찾아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 공유를 먼저 좀 드리고 간단하게 짧게 볼 준비한 건 좀 한 1시간 분량인데 짧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 먼저 좀 뭐지 지금 동아시아 문명의 제왕학과 기업가 정신으로 K기업가 정신으로 제목을 했었고요. 제가 요즘 보고 있는 관점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한류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류 너무 좁은 개념인 것 같고 이걸 좀 동아시아 르네상스 이런 관점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가 나오는 게 한국만이 아니라 동아시아 하면 한국, 중국, 일본, 대만 멀리 이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다른 국가보다 왜 한국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게 이게 문제일 것 같고요. 그 한 2017년 제가 보기에는 정치적으로는 그때 촛불혁명 이후에 이런 게 확 쏟아져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전부터 뿌려내 있지만 음악, 드라마, 영화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한류가 본격화되는데 지금은 그게 미술, 역사, 철학, 문학, 문명론 이런 걸로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아마 K기업가 정신은 경영학이나 행정학 이쪽 파트에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보는 관점은 좀 이걸 좀 변정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그 동아시아 역사라는 게 1842년에 아편 전쟁하고 난징 조약 이게 있었고 그 이전에는 아시아에서 특히 세계를 주도해 나왔던 것은 아시아 쪽이었던 것 같은데 이때부터 서세 동점이 시작되었고 어떻게 보면 그 문명의 겨울이 시작된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유교, 불교 이런 걸 다 부정을 했거든요. 뭐 행정학 쪽에도 보면 거기 우리 은사님이라고 할 수 있는 박동수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이 미국 가서 배워볼 때 그런 분들이 그 동아시아 관료제 연구할 때 그 철저하게 막스 웨버의 입장에서 그 부정하는 거였거든요. 합리적이지 않았다. 합리성을 찾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던 거고 그래서 철저하게 한 180년 동안 우리는 서구 따라하기에 좀 추종하고 있었다. 이게 비단 거기 행정학뿐만 아니라 경영학 분야에서도 뭐 기업가 정신인 것, 서구의 기업가 정신을 했던 것 같고 최근에 거기 한 2017년부터 해가지고 한류 붐이 일어나면서 동아시아 문명의 붐이 다시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가지고 있는 관점은 그 정반합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동아시아 가치가 있고 한 180년 동안 서구의 가치를 혹은 기술을 우리가 배워가는 철저하게 배워가고 자기 보정했던 단계가 있었던 거고 최근에 이제 18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이거 두 개가 합쳐져 가지고 새로운 흐름이 생기는데 이게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동아시아의 문제가 아니고 좀 세계 보편적인 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게 음악이라든지 한류라 그다음에 드라마라든지 이런 데서 볼 수 있던 것 같고 만약 이걸 기업가 정신으로 보면 서구의 자본주의 정신이라든지 자유주의, 그 기업가적 혁신 이런 것들을 그 이전에는 동아시아에서 별로 없었었는데 이걸 받아들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중국에도 보면 그 신을 믿는 그런 관점이 있는데 믿음을 하는 그런 관점들이 있었는데 그보다는 좀 자본주의적인 건 그 이후의 일로 좀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제가 보고 있었고 그 다음에 앞으로의 과제가 뭘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저는 거기 지금 개별 국가를 넘어가지고 지금은 하나의 인류에 대한 관점이 이제 무르익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IT나 이런 것이 일어나면서 그 이전에는 그 소문자로 휴먼 시빌라이제이션이 있었다면 이제는 맨카인드 시빌라이제이션으로 인류종 전체를 다루는 새로운 문명이 출현해야 될 때가 아니냐. 그런 것들이 특히 기술 파트라든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 한국의 글로벌 기업들이 이런 것들이 당면해 있는 과제인 거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민족국가 개념으로 여전히 머물러 있지만은 그게 문명사적 관점에 보면 이걸 벗어나는 문제들, 기후변화라든지 테크놀로지든지 AI, 우리가 지금 보고 있으면
다양한 요즘 보고 있는 테크놀로지 변화 이런 것들이 새로운 인류 문명을 창조하는 그런 시기에 와 있다. 이럴 때 우리가 뭘 할 건가 이런 관점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AI에서 뭐 지금 저는 글로벌 트라이앵글이라고 하는데 결국은 미국, 유럽, 동아시아 어딘가에 세계 축이 돌아가는 삼각형의 구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서양하고 달라가지고 그러면 거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 잘 아는 그 제너레티브 이 지금 추구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아시아는 동아시아 가치라든지 사유라든지 역사 문화의 데이터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인문과 예술에 대한 비전 이런 것들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느냐. 여기에 좀 K기업가 정신 이런 것들에 이게 좀 담겨야 앞으로 우리가 좀 세계 인류에 기여할 방향이 있을 거다. 이런 관점으로 좀 큰 두 개의 틀을 가지고 오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렇게 K기업가 정치 이렇게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삼성, LG, GS, 효성 이런 것들 이 네 개가 대기업이고 그 다음에 다른 기업들도 있는데 한번 돌이켜보면 삼성 같은 경우에는 1세대 이병철은 아마 45년 광복이 되었을 때 그 이게 해방된 공간에서 뭘 할 거냐 할 때 사업 보국이었던 것 같거든요. 이럴 때 보면 우리 치국 평천하러 보면 전형적인 치국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해외에서 수입 대체 산업을 할 수 있는 국가를 부강하게 하는 게 이게 관점이었던 것 같고 이건희 같은 경우에는 93년으로 기억하는데 아마 프랑크푸르트에서 아내랑 자식 말고 다 바꾸라. 그거는 세계 인류 기업으로 나가자. 이런 비전이 제시했던데, 그는 하나의 평천화 관점인 것 같고요. 지금 3세대인 이재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때까지만 하면 캐치업 단계였는데, 이제는 더 이상 따라가기로는 안 되고, 새로운 자기가 창조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뭐 철학이라든지, 아니면 역사라든지, 문화라든지, 자기의 새로운 가치 체계, 이런 거에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마 인류 문명에 좀 기여하는 좀 담대한 비전을 가져야 가능할 거다. 요즘 보면 기업 환경이라는 게 뭐 지금 뭐 NDB야 이런 건 뭐 대만이나 중국이고요. 그다음에 뭐 지금 TSMC 이런 것도 대만 기업이고 그리고 글로벌 IT 기업들의 CEO들은 인도 출신들이 많고 이런 환경에서 그러면 한국에서 그런 것들을 다 포용해 가지고 그 사람들을 같이 끌어안으면서 할 수 있는 기업가적 정신의 가치가 뭔가 이게 아마 그럼 삼성이라든지 LG나 이런 데들이 가지고 있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고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 같은 경우에는 결국 반도체나 이런 걸 가지고 그 제조업을 가지고 최고의 정점을 찍은 거죠. 그럼 그 다음에 넥스트가 뭐냐? 이 관점에서 좀 고민을 하고 있을 거고, 그 뭐 이병철이라든지 이건희 이런 1, 2세대하고 다른 고민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K기업가 정신은 그 뿌리 속에서 그 넥스트가 뭐냐? 이런 관점이 필요할 것 같고요. LG 같은 경우는 그 부인의 부작용 이런 분들이 전형적인 이병철하고 비슷한 치구의 관점인 거죠. 그리고 구본문은 아마 정도경영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이게 세계경영인데 이건희하고 똑같은 관점이었던 것 같고요. 지금 4세대 구광모가 뭐 가지고 있는 게 배터리나 LG 엔솔 이런 게 아마 세계 탑 기업인데 이 역시 제조업이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을 넘어가지고 자기들이 세계 전체적으로 시장 개척은 어떻게 하고 아니면 인재를 받아와야 되는데 그 인재들이 돈만으로 따라오는 게 아니고 어떤 가치라든지 한국 기업에 대한 매력으로 따라올 때 그게 뭘까 이럴 때 그걸 이전에 1, 2세대, 3세대하고 달라가지고 지금 세대들이 대답해 줘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K기업가 정신이 뿌리로부터 지금까지 좀 그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교수님 혹시 를 전체 화면으로 가능하실까요? 네, 단축키 F5 누르셔도 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예, 하십시오. 임 교수님. 임 교수님 하시면 되는데 왜 목소리 안 들려요? 음소거로 누르신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냥 말씀하십시오. 너무 잘 안 네. 해도 되니까. 지금 저기 화면을 너무 이쁘게 만들려고 하니 그러는데 그냥 하시면 됩니다. 예, 이게 좀 들려요, 내 이야기? 네, 네, 예, 그냥 하십시오. 예. 네. 그래서 지금 한번 되돌아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게 서부 경남의 아까 말씀, 그러니까 마산하고 진주 사이에 한번 되돌아보면 합천, 어령, 함안 이쪽은 지수면 이쪽에 보면 그게 남명조식의 덕천서원이 있습니다. 저는 그 대학교 1학년 때 학과에서 답사를 가는데 여기 뭐 덕천서원에 한번 갔었거든요. 그때 가면 거기 아마 거기 강이 흐르는데 정자에서 술 마신 기억밖에 없었습니다. 거기서 보면 태계하고 남명하고 차이가 뭘 때 아마 그래서 지금 오히려 경북 쪽보다는 경남 쪽에 이렇게 나오게 된 뿌리는 남명으로 태계하고 비교해서 보면 저는 뭐 가을의 일이 같습니다. 이렇게 뭐 어를 중시했는데 경과 어를 중심하는데 그 인이 예지할 때 인이 봄이거든요. 그 다음에 의가 본래 가을인데 자리가 두 개 바뀐 거죠. 인이 얘가 본래 그기 여름을 상징하고 의가 가을이고 신인이 순인이 지가 겨울 이렇게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의가 본래 가을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가을이고 이건 이론보다는 좀 결실을 중시하고 기 중심의 철학이고 그래서 오히려 기업가적 혁신성 행동을 중시하니까 이런 것들이 아마 기업이 나올 수 있는 좀 그런 바탕이 되지 않았을까 싶고요. 태계 같은 경우는 인을 중시합니다. 이 중심이고 이기를 동시에 하는데 뭐 매화 이런 걸 그 뭐지 태기는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매화지도 100편이 넘게 남아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사랑 그리고 진덕수의 심경을 태기는 아주 중시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아마 이런 배경이 남명 조식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진주에 가면 지금 명신고등학교에서 명신학교 명신 이름이 맹명덕 신민 전형적인 대학이거든요. 그 김장하 거기 선생이 본래 여기 이사장을 하고 처음에 했었는데 그 사람 걸음걸이를 보고 있으면 전형적으로 유학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걸음걸이거든요. 그 사람이 한의사인데 아마 이는 뿌리 속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언뜻 그 문화 배경 속에 남아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해인사가 있는데 거기 법신부를 못 쓰는 법보사찰입니다. 그 적광정이 있는 거고요. 그 역설적으로 보면 이 법은 다르마라고 그 플라톤식으로 하면 이데아를 중시하는 이런 거거든, 석가모니보다. 그리고 좀 그 신과의 직접적인 대화 이런 게 중시한데 이게 내면적인 성찰을 강조하니까 이런 것들이 나중에 아마 영향이 있을 거라는 말씀을 좀 뒤에 드리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지금 말씀드리는 도대체 동아시아 문명의 제왕학, 지금 이야기하는 유학 중에서 제왕의 뿌리가 뭘까 이럴 때 누가 제왕인가 하면 그냥 요순, 우탕, 문무거든요. 이게 군자로 보느냐 제왕으로 보느냐 하는 차이가 주자 같은 경우는 그 주인은 군자와 소인으로 대학이나 이렇게 풀었던 것 같고 그 손자 제자는 그 군자들 중에서 관료제의 정점에 있는 제왕 한 사람의 초점을 맞출 때는 어떻게 이야기가 달라지느냐 이렇게 봤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제왕이라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그러니까 유학을 성리학을 되게 부수적으로 보는데 지금 요순, 우탕, 문무만 보면 되게 혁신가들입니다. 창업과 수성 둘 다 마찬가지죠. 주로 창업군주들인데요. 창업군주들이 했던 그런 창조적 파괴, 이 사람들이 그 역성혁명으로 하나의 세계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왕조를 세웠으니까 낡은 지세를 떼부수고 새로운 질서를 만든 사람들입니다. 그 뭐지 제임스 레그 그러면 덕이란 무엇인가 이걸 기업가 정신으로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 유교에서는 극명중덕, 훈명문사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덕이 퍼져가지고 백성 소면 백성들에게도 비춘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걸 제임스 레그라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사서삼경을 다 번역한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입니다. 그 사람은 덕을 소셜 인플루언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사회적 영향력. 그러니까 혁신가들이 가지고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와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의 공감을 얻어가지고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것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그러면 전형적인 기업가 정신이거든요.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인식론에도 보면 이게 지금 지금 이야기하는 경치가 제일 앞인데 그게
경물 취지를 잘하는 게 중용에서 나오는 총명예지, 총명해지고 지혜롭게 된다. 지금 아마 CEO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제일 필요한 게 총명해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여기 그다음 수성군주들도 이걸 본받아가지고 끊임없이 변화를 수용하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잠깐 수성이 이런 관점인 거고 이런 식으로 보는 게 필요한 것 같고 그다음에 동아시아 특히 유학을 할 때 그 뿌리는 주역입니다. 주역. 주역은 아시는 것처럼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계를 읽고 거기에 대응해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학은 본래 정신은 보수적인 게 아니고 훨씬 더 혁신적이고 그것이 현대적인 해석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오늘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학에서 보면 먼저 제왕학의 교과서라고 하는데 대학이 삼강령 8조목 이렇게 거든요. 명명덕, 지어지, 신민, 지어지, 신, 그리고 8조목이 경물치지, 정의정심,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이건 다 아는 거니까. 근데 이건 문제가 뭐냐면 이게 지금 11세기 주자에 와가지고 새로운 정신혁명이었거든요. 그 전까지만 해도 이게 동아시아에서 그렇게 강조된 사상들이 아닙니다. 오경이 있기는 했지만은 이게 이런 기본 인식틀로 딱 전환해가지고 동아시아의 정신혁명을 이룬 게 주자거든요. 주자가 그 앞에 북송에 있는 그 선비들의 영향을 받기는 했지만은 그 인도 문명이 가지고 왔던 새로운 흐름을 주자가 자기식으로 새로운 해석을 해가지고 유학의 관점에서 풀어낸 겁니다. 이건 큰 정신혁명이고요. 제가 보기에 그 동아시아 사람들은 누구나 이게 기본 틀로 가지고 있거든요. 서양 사람들하고 동양 사람들하고 가장 큰 차이가 이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학연의가 왜 제왕의 교과서라고 하냐면 대학연의가 43권인데 앞에 1권부터 5권까지가 총론편인데 1권이 제왕 위치지서, 2권이 제왕 위치지학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제왕 위치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우리가 너무나 잘 동양 사람들이면 이걸 다 알고 있는 이야기죠. 그 나라가 있고 가족이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끝까지 가면 경물치지 단계고 거꾸로 하면 앞에 이야기했던 이 순서로 가는 거죠. 경물치지, 성의정심,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이게 엄청나게 역설적인 상황입니다. 이게 거기 왜 역설적인가 할 때 쿠빌라 이야기를 하면서 예를 들어가 말씀을 드리는데 결국은 동아시아의 제왕이 되는 건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스스로 잘 다스리는 것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고 지금 국가 리더십이나 CEO들도 세상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 제도보다는 개인의 수신의 관점에서 봐야 된다. 이게 동아시아 그뭐 제왕학이 가르쳐주는 가장 큰 가르침이거든요. 그리고 이건부터 보니까 인심도심장인데 이게 나중에 준임금이 우임금한테 선양할 때 임신유의, 도심유미, 유정유일, 윤집걸중 이 8자를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거기 사람의 마음은 맨날 왔다 갔다 하는 거고 중심을 잡기는 건 아주 스스로의 내면의 소설을 고요히 들어봐야 되는 거고 그래서 오히려 집중하고 한 가지 마음을 해야 그 진실한 본질이 잡힐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렇게 할 때 제왕이 자기가 스스로 그 국가를 통치할 수 있는 근본을 가질 수 있다는 이야기고요. 재밌는 거는 여기 대학연예에서는 성의정심 수신제가까지 있고 치국평천하가 없습니다. 이게 전형적인 성리학 관점인데요. 이와 기가 있고 용과 체가 있는데 이와 체만 잘 되고 있으면 기하고 용은 따라온다고 보는 거죠. 수신제가까지만 하면 치국평천은 나중에 잘 다스려진다 이런 관점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그게 맥날에서 대학연의보가 나오는데 그 이전에 이게 이제 동아시아의 큰 변화가 뭐냐면 이 사이에 몽골이 등장합니다. 몽골이. 그러니까 토인비 같은 경우에는 중국사를 진문명과 중국 문명으로 두 개로 분리를 하는데 그 이전에는 중국 내부에 있다가 중국 문명은 세외민족, 유목민족하고 결합해가지고 새로운 중국이 만들어졌다는 관점인데 이럴 때 그러면 그 토인비의 관점에서 세계 제국과 세계 종교는 어떻게 변해 왔느냐 이럴 때 세계적으로 몽골, 청,
그다음에 세계 종교 같은 유학, 대성불교, 티베트 불교 이런 것들이 오고요. 원나라가 지금은 사라지고 없는데 한 800건짜리 정도 되는 경세대전을 만듭니다. 그 앞에 총론 보면 제호, 제훈, 제제, 제계가 있는데 이게 대학연의에서 영향을 받은 거죠. 이게 나중에 조선에는 이게 경국대전이 여기 영향을 받는 건데 명나라가 들어서고 난 뒤에는 그 몽골을 치워야 되기 때문에 경세대전을 없애거든요. 대명률이 생기기는 하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쿠빌라의 관점입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지체는데 앞에 부분만 좀 이렇게 자세하고 그 다음에는 스킵해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대학 여행하면서 깜짝 놀랐던 게 뭐냐 하면 지금 그 우리나라 대통령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뭐지 기업의 CEO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하고 똑같습니다. 쿠빌라이 나중에 남송까지 정벌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딱 보니까 거기 동쪽으로는 조선으로부터 서쪽으로는 러시아, 동유럽까지 광활한 제국을 이에는 정복을 했습니다. 말리에서 세계 정복을 했는데 그 다음 과제는 이 백지 위에서 이 거대한 제국을 어떻게 통치해야 되지? 통치의 방법이 뭐지? 이걸 고민하고 있을 때 누군가가 이렇게 대학연의를 들고 가서 쿠빌라이한테 주거든요. 이렇게 한번 봐라. 거기 보면 앞에 있던 그 느낌들인데 그 메시지는 뭐냐면 큰 제국을 다스리는 방법은 대단한 제도를 만드는 게 질서를 만드는 게 아니고 이걸 통치하는 리더십의 마음의 수양이 제일 중요하다. 이 메시지를 남기는 거죠. 행정학에서도 뭐 행태냐 구조냐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건 사람의 수신이 이 뭐지 통치자가 바르면 수신제가 치고 평천하 이렇게 물결처럼 번져 나간다고 본 거죠. 이게 동양에서 이야기하는 제왕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들이 그러니까 수신제가가 제일 중요하고 제도나 뭐 질서가 아니라 인식과 수신 이게 중요하다고 봤던 거고 또 하나는 이때 뭐지 티벳이 1239년에 몽골에 들어오는데 이 전륜성왕 카르마 바르틴이라는 전륜성왕 정신이 티벳 파스파입니다. 이 티벳 불교가 수용돼 가지고 몽골에서 중심이 되거든요. 이거 두 개의 영향을 받았는데 결국 그 남송에서 주자나 혹은 진덕수가 왕합해 가지고 남송 천자에게 진강을 하지만 받아들이지 않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원나라에서 이걸 받아들인다. 나중에 쿠빌라의 손자나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경련이 생기고요. 대학연의를 교육하기 시작하는데 뭐냐면 이 사람들이 그걸 캐치를 한 거죠. 자기들이 해보니까 아시아의 오른쪽부터 유럽의 끝까지 동쪽까지를 다 다스리는데 가장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걸 끌고 가는 국가 리더십의 수신이다. 정신을 똑바로 차린 리더십이 중요하다. 이 이야기를 대학연의가 하고 있었던 거죠. 그게 주자와 진독스로부터. 그래서 동아시아의 제왕의 가장 근본은 제도라든지 남을 어떻게 뭐 채찍과 당근을 통해 잘 다스리는 게 있는 게 아니라 개인의 덕을 쌓아가지고 퍼져나가게 한다 이런 거였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나중에 대표적으로 나중에 청나라 건륜제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열하일기를 잘 아는데 이게 열하에서 왜 건륜제가 70회 생일을 하게 되었느냐. 북경이 아니거든요. 북경일기가 아니고 열하일기지 않습니까? 열하에 가서 한 거는 여름에 더우니까 사냥하면서 하는데 거기는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거기 가느냐면 판찬라마거든요. 중국에 달라이라마가 있고 판찬라마가 있습니다. 하나는 관음보살의 그 현신이라고 그러고 하나는 아미타불의 현신이라고 그러는데 그 서열 2죠. 이 사람을 만나기 위해 가는데 조선 사신들이 이 사람들하고 불교를 배척하니까 안 만나려고 하고요. 걸륭제가 그 십전무공이라고 합니다. 10번 싸워가지고 10번 다이가 중국 최대 영토를 넓혔다고 하는데 이때도 보면 티베트 불교 영향이 있고 여기 다중적 지위가 있습니다. 유학에서는 제왕 그리고 그 다음에 티베트 불교 쪽에서는 전륜성왕 이런 관점을 가지는데 지금 종합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건 지금 여기 세계 제국을 중국 문명을 이끌었던 이 황제들에서 가장 근본적인 리더십은 뭐냐 하면 개인의 수신에 있다. 이걸 만들어낸 게 주자하고 진덕수였고 이게 동아시아에서 이야기하는 제왕의 근본 원리이고 이게 지금도 아마 해석되는데 가장 중요한 리더십의 관점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걸 영향을 받아가지고 대학연희보가 명나라 때 구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데요. 여기 보면 이제 거기 천하국가라는 관점이 뚜렷해집니다. 이게 163권인가 이런데 173번에 걸쳐서 천하국가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 주로 천하국가 자 이렇게 되면 천하국가를 가지고 있는 자, 결국 황제를 이야기하는데요. 이 황제가 중용의 천하국가론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맹자에서는 이걸 그 중국 한문어 표점을 어떻게 찍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천하, 국가, 가족 이렇게 맹자는 세 개를 봤던 것 같고요. 오히려 중용에서는 천하국가를 단일 개념으로 본 것 같습니다. 이때부터 천하국가 개념이 생기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시국평천하로 이야기하죠. 이때부터. 그리고 양명학이니까 체와 용 중에서 용을 중시합니다. 그래서 시국평천하 제도만 관심을 가졌던 게 지금 대학연의 보호 관점이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정조가 대학연의보, 대학연의 이 세 가지를 편집을 합니다. 자기 나라 관점에 따라 가지고. 그런데 정조는 뭐 군사적 탕평 이러는데요. 그 안에 보면 천하국가 개념이 제가 다 찾아봤는데 한 두 번밖에 안 나오고 있거든요. 아마 지금 정정 교수님이 이거 번역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되게 그래서 정조는 이 관점이 보면 되게 소극적인 살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자기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관점에서 되게 소극적으로 임했던 군주로 보입니다. 이런 관점이고요. 그래서 조금 다시 한번 보면 동아시아 문명에서 이해하는 제왕이라는 뭔가 기업가 정신하고 엮어보면 결단력, 모험 정신, 그 리스크 테이킹하는 이런 사람이었다. 그걸 두 번째 보면 상제임녀, 무의심 이런 것 나중에 주나라 모랑 아들 모왕이 그 노계라는 평지에서 1대 10으로 기존에 걸려가고 싸우거든요. 이럴 때 했던 게 뭐냐 하면 하늘에서 상제가 나에게 임했으니 두 가지 마음을 갖지 말아라. 이게 전형적인 거기 결단력, 현명할 마음, 모험 정신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것들이 원래 동아시아 제왕의 근본에 있는 거죠. 요순, 우탕, 문무가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동아시아에서 이상군주로 삼았던 사람들은 오히려 보수적이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훨씬 더 혁신적인 사람들이었다. 앞에 뭐 극배상제도 할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좀 관점으로 보면 대학은 군자냐 소인이나 일반론이었고 대학연의는 제왕과 관료제의 정점에서 제왕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관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앞에 뭐 내용들은 지금 이걸 그 경물치지, 성의정심, 수신, 제각까지를 몇 개의 단계로 나눠서 이야기하는데 뭐 일단 생략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이 내용 중에서 아마 김병석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거기 경물치지에서 가장 중요한 게 왕이 보는 제왕이 보는 인식론이거든요. 이럴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인재입니다. 인재. 변인재가 43건 중에 4건에 걸쳐서 있거든요. 그 인재를 뽑았을 때 군자나 소인이냐 이것들이 아마 삼성 경영이 있는데 깊이 관련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삼성의 이병철 자서전을 한번 보니까 사람이라는 거는 7대 3이다. 타고난 게 7이고 후천적으로 되는 게 3이다. 그래서 인재를 어떻게 잘 뽑아 쓰느냐 이게 핵심이다. 그래서 인재의 삼성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 이런 것들이 큰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역시나 여기서 핵심은 성의정심입니다. 그 다음에 중용의 관점인데 생각보다는 그 성자는 천지도고 그 성지자 사람이 노력하는 거는 사람의 도다 이런 거고 그 다음에 LG에 있는 그러니까 삼성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인재 경영을 하면 믿지 않으면 뽑지를 말고 뽑았으면 맡겨라 이런 관점이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LG 같은 정도 경영은 오히려 삼성보다는 훨씬 더 유학적인 냄새가 진하게 풍깁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가 가지고 있는 건 지금 보면 왼쪽에 보면 아내를 어떻게 좀 사고 안 치게 하느냐. 지금 우리나라 지금 대통령에서 많이 보고 있는 거죠. 그 아들들이 어떻게 사고 안 치게 하느냐. 우리나라 맨날 이게 문제니까 이걸 조금 정의를 하면 제가는 사적 영역이지 않습니까? 그걸 공적 통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들이 계속 이 중요한 게 대학년이고 이에서 계속 중요한 거거든요. 이건
우리처럼 동아시아 가족주의가 있는 한은 언제나 벗어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것들이 오히려 현대 제도보다는 이렇게 거기 대학이나 대학연에서 훨씬 더 많이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이게 뭐 전륜 상황도 해야 될 이야기들이 많은데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관점은 조금 그 가야산에 있는 비로자나부를 모셨던 거고, 전륜 성왕은 조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석가모니부라고 다른 개념들이 좀 있는데, 그건 나중에 거기 추가적으로 만약에 K기업가 정신 진주에서 연구를 하시면 한번 깊이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비로자나불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나중에 뭐 비로자나불, 노산나불, 석가모니불 이런데요. 이렇게 손을 쥐고 있는 숭지하고 금지하고 모아있는 이 부처님이 비로자나거든요. 이렇게 팔을 벌리고 여자 같은 분이 노산나불이고요. 석가모니는 우리가 익숙한 뭐 그런 부처들입니다. 이게 서양에 하는 삼위일체하고 비슷합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게 중국에 큰 영향을 주거든요. 이런 티베트 불교나 인도 불교가 사람의 내면을 성찰해 보게 하는 근원이 어디서 출발했냐? 중국 문명의 인도로부터 출발하거든요. 지금 그 중국 문명 중에서 불교 영향이 뭐냐면, 신유학에서 뭐 이야기 이기론 같은 게 나오면 관계에 뭐 사법계가 있습니다. 이법계, 사법계, 이사무예법계, 사사무예법계, 이게 특히 그 당나라 때까지 유행하는데요. 그때부터 뿌리를 내렸는데, 이게 이법계가 주역에서 거기 이기론에서 이입니다. 이 사법계가 기거든요. 거의 유사합니다. 이런 것들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중국식으로 해석했는 게 신유학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진덕수 같은 경우에는 저는 주자보다 더 좀 잘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주자가 진덕수가 했던 게 대학년야하고 심경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 나중에 심경 구조로 나중에 좀 누가 정년정이 붙여가지고 하는데, 태계가 이걸 아주 애독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성악 10도까지 만드는데, 우리나라에 가장 영향을 준 책이 뭐냐 하면 아마 심경이 아닌가 싶고, 그 다음에 대학연의에 나오는 인심 도심장애도, 그 고정학에 나오는 염약거가 나중에 이거 옛날 다 나중에 만들어진 가짜다 이렇게 고정학으로 하면 증명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냐 하면 수기친 이게 유학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되고, 이 내용을 영향을 준 건 불교의 참신이라든 인도 문명이었다. 그걸 중국화 해내가지고 신유학이 만들어낸 거고, 그 중에 그 이유는 불교가 쇠퇴하고 동아시아에서 신유학이 큰 흐름을 형성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좀 말씀드리면, 죄송합니다. 한 5분 안으로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아시아에서 첫 번째 문명, 그러니까 지금도 평가하기에 중국의 외부에서 들어와 가지고 중국화에 성공한 건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인도에서 들어온 불교고요. 하나는 지금 막스레니주의 두 가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중국에서 첫 번째 문명 충돌은 유학 바탕에서 불교가 들어와 가지고 새로운 변화를 일으켜낸 거죠. 그 다음에 이 흐름들이 수나라, 당나라 거쳐가지고 나중에 신유학까지 가는 이런 상황이고, 그래서 뭐 사서오경이 형성된 것도 이런 거고, 지금 우리가 있는 수신제가 치국평철하는 관념이 생긴 게 이때 생긴 거고, 천하국가의 관점, 이게 결국은 지금 평천하라든지 세계혁명을 하는 관점인 거고, 동아시아의 정신혁명을 끌고 온 게 아마 인도 문명에서 이 신유학의 관점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똑같이 제가 보기에는 두 번째 문명 충돌이 이제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거죠. 그 19세기 서세 동점으로부터 해가지고 우리가 서양 문명의 영향을 받은 거고, 주자가 인도 철학, 인도 문명을, 불교 문명을 그거 어떻게 동아시아식으로 해석해가지고 신유학을 만들어낸 것처럼, 지금 우리는 서양에서 오는, 만약에 기업 같으면 서양의 기업가 정신 이런 것들이 어떻게 소화해가지고 그동안 배우는데 한 180년이 걸린 거죠.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거는 주자와 똑같은 지점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자와 같이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여가지고 180년 동안 이것들을 추종하는 단계에서 자기화하고 소화해서 새롭게 어떤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
이 관점이 필요한 거고, 저는 K기업가 정신도 거기에 가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서구 기업가 정신 같으면 지금 켈빈의 예정설이라든지 제가 가 있던 에딘버러에 있는 존 녹스가 장로교 신학을 만들거든요. 스코틀랜드 그런 계몽주의, 그러면 휴머의 자유주의라든지 아담 스미스 국부론, 그리고 슌페트의 혁신, 이런 것들이 동양에서는 없었는데, 그럼 이걸 받아가지고 지금 어떻게 재해석해내야 되느냐, 이 관점이 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보면 저는 이게 만약에 K기업가 정신이라면 지금에서 보면 앞으로 인류의 과제는 mankind civilization이다. 이 개별적인 휴먼 시빌라이제이션을 넘어가지고 이런 개별 국가와 개별 문명을 넘어서 보편적인 인류 문명은 뭐냐, 이 관점이 가 있는 것 같고, 기후변화 이런 것도 있고, 하나의 지구 속에서 빅테크 기업들, 이런 기업들, 그 다음에 지금 AI 혁명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과정 속에서 새로운 규범이 만들어지는 거죠. 개별 국가를 넘어선 새로운 노험과 제도를 만들어지는 건데, 이럴 때 과연 그러면 서양 사람이 잘할 거냐, 동양 사람이 잘할 거니까, 중국 사람이 잘할 것인가, 일본 사람이 잘할 거냐, 동아시아에서 한국이 잘할 것인가, 이런 관점이 가 있는 것 같고요. 저는 이게 아마 한국 사람 제일 잘할 거라고 저는 체험적으로 느낍니다. 왜 그러냐면 동양이냐 서양이냐 하면, 서양이라는 거는 동양을 그냥 자기들 필요해 가지고 스타트한 거고요. 동양은, 동아시아는 뼛속 깊이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서양을 철저하게 배웠습니다. 한때는 자기 부정을 해나가면서까지 그 속에서 자기 비판과 성찰을 통해 가지고 동양과 서양을 이제 다 이해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지금 AI 혁명이라는 게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데, 동서양 융합과 통합을 만드는데, 그러면 누가 더 비교우위가 있냐, 철저하게 고민한 쪽이 잘하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아시아에서는 어떠냐면 중국은 사회주의 막스레이니가 누르고 있으니까 유학이나 불교는 형식화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갈라파고스가 돼가고 있는데다가 서구 기독교 있는데 이해하는 불충분하고요. 그 한국은 유학, 불교, 기독교는 다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한국인 같고, 그게 지금 음악과 케이팝이나 이런 데서 들어가면 한류화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 방법으로 보면 저는 뭐 그냥 이게 앞으로는 동서양 가치가 하면 결국 서로 대화해야 되는 건데, 원어의 화정이나 회통, 그 다음에 그래서 최근에는 거기 단어 스님 같은 경우는 유불선까지 기독교까지 해가 사교 회통 이렇게 하고, 저는 여기 이슬람까지 해가 오교 회통을 해야 앞으로 그 이야기가 될 거다 이런 생각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1심 2문 이거는 대성 기신론에 나오는데, 이게 결국은 서양은 로고스 하느님의 말씀인 것 같고요. 다르면 아까 법이거든요. 법 신부를 할 때 이거 두 개가 다르지 않다, 한 개의 문이다, 이렇게까지 해석해 볼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같다고 할 수는 없지만 서로 대화할 수 있는 창이 있는 거고, 이걸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한국의 전통적인 문화 전통 속에 있을 것 같다. 그래서 K기업가 정신도 서양과와 동양과를 합해가 화정과 회통, 일심이문, 그 동아시아 가치에다가 서구 기업가 정신을 통합하는 이런 흐름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K기업가 정신의 가장 뿌리는 이 수양론, 유학의 수기친이라든지 선불교의 참선, 아마 스티브 잡스 이런 사람도 자기 깊은 고민할 때는 일본 선불교를 했다고 하니까요. 그런 거고, 그 다음에 뭐 이게 저는 이걸 뭐 지금 아마 기술혁명으로 보면 산업혁명이, 그러니까 옛날에 신석기 시대 때 농업혁명이 있었을 거고, 그 다음에 1766년에 산업혁명이 있었을 거고, 그 다음에 4차 산업혁명이 자기가 붙여낸 거, 지금 AI 혁명이 정말 새로운 혁명인 것 같습니다. 기술혁명. 이 속에서 어떤 게 만들어질 거냐 이럴 때,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자본과 기술을 가지고 제너레티브 AI 이런 거 만들고 있는 것 같고요. 유럽 같은 경우는 이러지 못하니까 그 에딘버러 같은 거 익스펜셜 AI 이렇게 실험형 AI라고 자기들이 경험과 노하우 이걸 녹아내 가지고 자본과 서구 미국 자본에 대항할 수 있는 자기들만의 뭐 구성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저는 동아시아에서는 이런 문화 전통을 가지고 이게 예술과 인문을 결합하는 이런 형태의 AI를 만들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말씀이고요. 그래서 좀 K기업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 K기업가 정신의 정수는 뭐냐 하면, 우리가 보수적인 게 아니고 유교의 본래 근본 사상은 되게 혁신적이었던 거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주문왕이나 이런 사람들은 유료옥에 갇혀가지고 7년 동안 경물치지 탐구를 하거든요. 그런 것들, 주문왕의 결단력, 도전정신, 승부욕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K기업가 정신은 이런 식으로 좀 전통 속에서 재해석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또 불교 영향을 보면 이렇게 화정고, 해통, 통합 이걸 통해 가지고 동아시아적인 가치와 서부 자본주의 정신을 결합해가지고 새로운 이종 교류를 통한 블랙스완, 이게 동서상생이라든지 새로운 놈이 만들어진 틀일 거거든요. 이런 걸 가장 잘할 수 있는 데는 저는 한국이라고 봅니다. 이게 다 되니까 이걸 할 수 있는 데는 지금 보십시오. 이건 중국도 못하거든요. 중국이나 인도는 중국 중심주의, 인도 중심주의로 가거든요. 또 그 미국은 여전히 서구적인 패권이 남아있고, 그 중간에는 한국만 이걸 동양 것도 가지고 동아시아적인 것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 불교도 이해하고 유교도 정신을 이야기하고 그 기독교도 들어와 있고, 그다음에 기업가 정신과 그다음에 혁신성 이런 것 들어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가장 잘 섞여 가지고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데가 어디냐 하면 세계에서 한국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AI 혁명 시대에 인류 문명을, 지금까지 개별 문명을 뛰어넘어서 대문자로서 mankind civilization을 만들어야 되는 시대가 온 거고, 그걸 가장 잘 만들 수 있는 규범과 표준을 제시할 수 있는 게 한국인 같고, 그런 걸 뽑아낼 수 있는 게 K기업가 정신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생각보다 너무 길었습니다. 네.